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무릎 꿇리려던 트럼프가 오히려 탄핵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란 파병을 돕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한 미국, 방위비를 뜯어내 한국 돈으로 전쟁 비용을 메꿔보려는 속셈이었죠. 동맹의 숨통을 조인 미국의 횡포에 세계는 경악했고 유럽, 호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벌벌 떨며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전면 철수를 선언한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조선 등 모든 분야의 심장이 멈췄고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되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이상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이틀 전 텍사스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반도체 공장이 자체 발화로 전소했어요. 70억 달러짜리 초정밀 장비가 용광로 속 쇳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중동 상공에서는 F-35 전투기 12대의 레이더가 동시에 먹통이 됐죠.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1조 달러가 증발했고 월스트리트에서는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르도록 강요했죠. 우리 손으로 우리 제국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겁니다. 저는 윌리엄 벤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선임국장이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8년간 워싱턴의 안보정책을 설계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이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을 쓴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저는 텅 빈 집무실에서 개인 짐을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는 두 동강 난 만년필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3주 전만 해도 저는 이 방에서 세계 반도체 패권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엔지니어 600명쯤이야. 서류 한 장이면 무릎 꿇릴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3주 전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4월 초 워싱턴의 아침은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백악관 지하 3층 NSC 벙커에는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그 벙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4시간 전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석 달간 공들여 만든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전략자산 강제 귀속 동의서, 두께가 한 뼘은 됐습니다. 이 서류에 한국 측 서명을 받아내는 순간 텍사스 삼성 슈퍼팹은 미국 연방자산으로 귀속되는 구조였어요. 몽블랑 만년필 뚜껑을 열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아니, 빈틈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9시 정각,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제조전략 총괄 박동환 부사장과 주미 한국 대사 수행원 3명이었어요. 그들은 통상적인 반도체 공급망 점검 회의에 초대받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벙커 입구에서 무장 헌병 4명이 도열해 있는 걸 보고 대사의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하지만 박동환이라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방진복 대신 남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클린룸에서 기계를 노려보는 엔지니어 그 자체였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무표정이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전자기기를 수거하겠습니다. 헌병이 트레이를 내밀었어요. 대사가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박동환이 먼저 휴대전화를 트레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수행원들도 하나씩 따라 했죠. 벙커 문이 닫혔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 순간부터 이 방은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감금실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을 천천히 굴리며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어요.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게리슨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와 달랐습니다. 외교적 수사 같은 건 관심도 없는 매파 중의 매파였거든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킹메이커, 펜타곤 출신의 강경론자, 게리슨에게 동맹이란 총을 들이밀면 알아서 굴복하는 속국이었습니다. 저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만 저는 총 대신 만년필을 쓸 뿐이었죠. 한국 대표단이 착석하자마자 벽면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게리슨이 리모컨 버튼을 누른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건 공급망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앞에 앉아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문서 제목을 클로즈업했죠. 이란 파병 비협조국에 대한 주둔미군 단계적 철수 행정명령. 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누구를 겨냥한 건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게리슨이 두 번째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오른쪽에 오산 미군 기지의 실시간 위성 사진이 떴어요. 활주로 위에 C-17 수송기 6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경납고에서는 장비를 실어 나르는 병사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게리슨이 위성 사진 프린트를 한국 대표단 앞에 던졌어요.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박동환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게리슨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섬뜩했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방금 발효됐습니다. 철수 대기 태세는 사진에서 확인하셨고요. 남은 건 하나예요. 살고 싶으면 텍사스 삼성 펩 통제권 100%를 넘기십시오. 그때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몽블랑 만년필 옆에 놓아둔 서류 뭉치를 한국 대표단 앞으로 밀었어요. 전략자산 강제 귀속 동의서 36시간 내 서명하라는 조건이 첫 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텍사스 공장은 내일부터 미 연방 자산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화를 내거나 위협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아하게, 조용하게, 법적 근거를 들이밀며 목줄을 조이는 게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벙커 철문이 안쪽에서 쾅 하고 열렸어요. 로버트 헤일스 중장이 헌병 2명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펜타곤 첨단 무기체계 획득 총괄, 삼성별 장군이 보안 구역을 뚫고 난입한 겁니다. 손에는 붉은 표지의 기밀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국장,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헤일스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삼성 인력을 건드리면 우리 무기체계의 동기화 코드가 붕괴합니다. F-4 레이더 칩, 이지스함 통신 모듈, 전부 삼성 엔지니어들이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저는 보고서 표지를 봤습니다. 최우선 경고, 반도체 인력 이탈 시 국방망 붕괴 시뮬레이션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한 장, 2장 넘겼습니다. 데이터는 상세했고 경고는 구체적이었어요. 삼성 엔지니어가 빠지면 90일 일 내에 미군 첨단 무기 체계의 37%가 정비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치가 눈에 들어왔지만 머리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인정하는 순간 제가 석 달간 설계한 모든 계획이 무너지니까요. 저는 헌병을 불렀습니다. 중장을 밖으로 모셔드려라. 헤일스가 끌려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애원이었습니다. 제발 이 보고서를 읽어달라는 절박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현장 이야기 따위가 엑셀 시트와 법안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헤일스가 끌려나간 뒤 저는 그 기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보는 앞에서 파쇄기에 넣었어요. 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종이가 가늘게 잘려나갔습니다. 제국의 유일한 구명조끼를 제 손으로 찢어버린 순간이었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동환이 파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경멸도 없었어요. 30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기계의 미세한 떨림을 읽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었죠. 대사가 옆에서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박동환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박동환이 한 행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탁자를 치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조국의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몽블랑 만년필을 가리켰어요. 그 펜 좀 빌리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건네줬어요. 박동환은 수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달아 실밥이 보이는 현장에서 수십 년 굴린 게 분명한 수첩이었죠. 거기에 제가 강요한 협박 조건들을 한 줄 한 줄 적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펩 통제권 양도, 기술 데이터 전면 제출, 36시간 데드라인,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필기하는 동안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수첩을 덮고 만년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귀국의 요구를 정확히 이행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협상도, 시간을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예상대로였거든요. 우산 밖으로 내몰린 피보호국은 결국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제 확신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동환이 일어섰어요. 수행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대사만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박동환이 대사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벙커 문이 열리고 한국 대표단이 걸어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돼서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끝났군.
게리슨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게리슨이 벙커 한쪽에 준비해둔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어요. 뻥 하고 코르크가 터졌습니다. 잔에 거품이 넘쳤어요. 국가안보보좌관과 선임국장이 지하 벙커에서 샴페인을 부딪히며 건배하는 모습, 지금 돌이켜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장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와 만년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완벽한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겁에 질려 항복했고 텍사스 펩은 곧 미국 연방 자산이 될 터였죠. 서류의 힘, 법안의 힘, 제국의 힘. 28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확신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박동환의 그 낡은 수첩 속에서는 제가 불러준 조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 수 없었어요. 서류만 보는 사람은 서류 뒤에 숨은 칼날을 볼 수 없으니까요. 텍사스 테일러 시티의 새벽은 습했습니다. 사막지대 특유의 건조함이 아니라 클린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제된 공기가 공장 외벽을 따라 안개처럼 깔려 있었어요. 삼성 슈퍼팹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 괴물이었습니다. 24시간, 365일,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나노 단위의 회로를 찍어내는 거대한 심장이었죠. 저는 그 심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꿔놓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벙커 회의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미 상무부 기술안보국 요원 12명과 무장 헌병 8명을 텍사스로 급파한 겁니다. 명목은 외국 기업 전략자산 긴급 실태 점검이었지만 본질은 달랐어요. 데이터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삼성이 30년간 축적한 반도체 제조 공정의 모든 것, 온도, 습도, 가스 유량, 진동 보정값, 이 숫자들만 확보하면 한국인 없이도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기술이란 결국 숫자의 조합이고 숫자는 종이에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전 10시 상무부 요원들이 텍사스 펩 중앙 서버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헌병이 서버실 보안 게이트를 강제 개방하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복도 전체를 물들였죠. 삼성 직원들이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클린룸 방진복을 입은 채로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보다 분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30년간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성역에 군화를 신은 헌병이 들이닥쳤으니까요. 저는 화상 스크린 너머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72시간 내 전 공정의 온습도, 데이터를 영문 매뉴얼로 제출하십시오. 대상 범위는 EUV 노광 공정부터 최종 패키징까지 전 라인입니다. 초법적 지시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국가안보 비상사태 법안이 발효된 상황에서는 법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법이죠. 제가 28년간 배운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가 법의 한계를 정한다는 것,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그 직후였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 측의 저항을 예상했습니다. 외교적 항의, 국제법 위반 주장, 최소한의 시간 끌기라도 할 거라고 봤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삼성이 군말 없이 순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시가 하달된 지 2시간도 안 돼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됐습니다. 화상 스크린으로 서버실을 보니 삼성 엔지니어들이 키보드 앞에 앉아 묵묵히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항의 한마디 없이요. 케빈 콜린스가 처음으로 불안을 표시한 게 그때였습니다. 텍사스 펩 중앙관제실 미국 측 총괄 매니저, 45세의 현장 실무자였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죠. 하버드가 아니라 텍사스 주립대 공대 출신이고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서류가 아니라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케빈이 별도 채널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국장님, 숫자만으로는 이 기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케빈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들이 공정 중간에 하는 미세 조정이 있습니다. 온도가 0.1도 흔들릴 때 손으로 잡아요. 진동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기 3초 전에 소리로 감지하고요. 이런 건 매뉴얼에 적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케빈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온도면 온도, 진동이면 진동, 전부 파라미터로 환원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일 뿐이에요. 케빈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콜린스, 삼성이 제출하는 데이터를 빠짐없이 검수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감상적인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통화를 끊고 화면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백악관 서버에 쌓이고 있었어요. 온도 프로파일, 습도 변화 곡선,
가스 유량 로그, 장비별 세팅값, 수만 페이지 분량의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눈에는 완벽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조로웠어요. 아니, 너무 순조로웠죠. 그런데 그 너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리지 못했습니다. 28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이렇게 쉽게 무릎 꿇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봤기 때문이에요. 작은 나라, 피보호국, 부품 공급처. 그들이 고개 숙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의 뼛속 깊이 각인돼 있었으니까요. 박동환 부사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동환은 데이터 제출이 시작되기 전 현장 엔지니어 전원에게 단 한 줄의 지시를 내렸어요. 원하는 껍데기 숫자만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당시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공정 매뉴얼에 적히는 숫자와 실제 공정에서 기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숫자는 같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매뉴얼에는 노광 온도 22.5도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외부 기온, 습도, 장비 노후도, 심지어 웨이퍼 로트마다 달라지는 미세한 편차를 엔지니어의 감각으로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정값이 바로 삼성이 30년간 쌓아온 암묵지, 기계에 깃든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단 한 줄도 문서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서버에 쌓인 건 껍데기였어요.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숨이 붙어 있지 않은 종이 인형이었죠. 저는 그 종이 인형을 진짜 사람이라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기세가 오른 게리슨이 추가 지시를 내려보냈어요. 반도체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 배터리 설계도까지 당장 제출하라는 문서였습니다. 원래 합의 범위에 없던 요구였죠. 저도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게리슨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자살 행위였어요. 이 사람은 이란 전쟁 계획을 주도하는 백악관 최고 실세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고 있었으니까요. 게리슨의 추가 협박 문서가 한국 측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즉각적인 수능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삼성 측에서 이 문서를 수령한 사람은 박동환이 아니었습니다. 강상우라는 이름이 수신 확인란에 찍혀 있었어요. 대한반도체산업협회 전략법무실장, 전직 국제통상검사라는 이력이 달려 있었죠. 저는 그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법무 담당자가 문서를 접수하는 건 절차상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게 실수였어요. 강상구는 단순한 법무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로펌에서 7년간 통상법을 다룬 사람이었어요. 미국 법의 맹점을 미국 변호사보다 정확하게 찔러본 경험이 있는 냉혈한이었죠. 게리슨이 보낸 추가 협박 문서는 절차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무부 소관 사안에 대한 직접 명령 권한이 없어요. 명백한 월권이었죠. 강상구는 그 문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신 확인을 찍고 문서 원본을 디지털 체증해서 별도의 보안 서버에 저장했어요. 국제무역기구 제소를 위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에 밧줄을 감고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펜타곤에서도 불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헤일스 중장이 어제 벙커에서 쫓겨난 뒤로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헤일스는 삼성 엔지니어들이 유지보수하는 군용 칩의 접근 코드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려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펜타곤만이라도 지키겠다는 군인의 판단이었죠. 헤일스의 부관이 국방망 관리 서버에 접속해 코드 분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보고를 받은 건 저였습니다. 윌리엄 펜타곤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건드리고 있다고 상무부 요원이 알려왔어요. 저는 즉각 게리슨에게 보고했고 게리슨은 예상대로 경로했습니다. 군인 주재의 정치에 끼어들어 게리슨이 수화기를 내려치며 말했어요. 30분 뒤 대통령 직권으로 펜타곤의 관련 시스템 접근 권한이 영구 차단됐습니다. 헤일스 중장이 제국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걸려고 했는데 제가 직접 그 손을 잘라버린 거예요. 저녁이 되자 백악관 서버에는 수만 페이지 분량의 삼성 기술 데이터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데이터 전송 완료율 98%,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기술을 통째로 빼냈다는 성취감이었죠. 몽블랑 만년필을 들고 보고서 표지에 기술 이전 완료라고 적었어요.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악필인 적이 없거든요. 서류를 다루는 사람의 글씨는 곧 그 사람의 권위니까요. 게리슨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게리슨이 전화기 너머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댄스, 역시 자네야.
한국 놈들 다루는 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통화선을 타고 오갔어요. 그게 제가 워싱턴에서 웃은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숫자가 빼곡히 채운 서버를 바라보며 저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어요. 한국에 엔지니어 600명이 없어도 이 숫자들만 있으면 기계는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은 종이에 인쇄할 수 있고 인쇄된 종이는 누구든 읽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버드에서도 백악관에서도 서류가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팹 클린룸 안에서는 기계들이 여전히 한국인 엔지니어의 손길 아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모니터 앞에서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기계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EUV 장비가 내는 미세한 진동금의 변화를 귀로 잡아내고 웨이퍼 표면의 빛, 반사각이 0.01도 달라지는 걸 눈으로 포착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은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적을 수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클린룸에서 기계와 함께 숨쉬며 체득한 것들이니까요. 제가 확보한 수만 페이지는 해부학 교과서였습니다. 뼈의 위치, 근육의 이름, 혈관의 경로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장은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손으로만 뛰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교과서를 들고 수술대에 올라선 셈이었습니다. 메스를 잡아본 적도 없으면서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데이터를 전부 뽑아냈고 한국은 고분고분 수능했고 펜타곤의 간섭도 차단했어요. 저는 집무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36시간 데드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그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측 박동환 부사장이 예고 없이 백악관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약속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직 데드라인까지 8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서명서를 들고 항복하러 온 건가? 아니면 시간을 더 달라고 매달리러 온 건가? 어느 쪽이든 나쁠 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동환이 혼자였어요. 대사도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남색 수트 차림은 벙커에서 봤을 때와 같았지만 손에 들린 건 서명서가 아니었어요.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A4 한 장이 들어갈 정도였죠. 얇았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항복 문서치고는 초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동환이 제 책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인사도 악수도 없었어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진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제 몽블랑 만년필 옆에 가지런히 놓았죠. 그 정확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이라면 던졌을 거예요. 하소연하러 온 사람이라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겠죠. 이 사람은 기계에 부품을 장착하듯 정밀하게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시죠. 박동환이 말했어요. 벙커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붉은 지기는 삼성전자 본사의 공식 법인 인장이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문서를 꺼냈죠. A4석 장짜리 문서였어요. 첫 페이지 제목을 읽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의 보복성 안보 축소 조치 수용에 따른 전략자산 전면 철수 통보서. 방위비 인상 합의문이 아니었어요. 항복 서명서도 아니었습니다. 철수 통보서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문장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했죠. 귀국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였으므로 본사는 이를 존중하여 안보 보호가 종료된 해외 자산의 인력을 72시간 내 전원 철수합니다. 미군 철수를 수용한다고요? 저는 박동환을 올려다봤어요. 무표정이었습니다. 벙커에서 파쇄기를 지켜보던 그 얼굴 그대로였죠. 저는 2번째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기에 진짜 폭탄이 있었어요. 미 국방부 납품 군용 레이더 칩 유지 보수 코드를 절수 정각에 영구 셧다운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군용 칩이요? 텍사스 팹에서 생산되는 민수용 반도체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서는 펜타곤의 무기체계를 직접 겨누고 있었습니다. F-35 레이더 칩, 이지스함 통신 모듈, 군사 위성 데이터 처리 장치, 삼성 엔지니어들이 유지 보수하는 군용 부품의 목록이 세 번째 페이지에 빼곡히 나열돼 있었어요. 17개 품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의 절반도 모르는 장비들이었죠. 이게 이틀 전 헤일스 중장이 들고 왔던 기밀 보고서의 내용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파쇄기에 넣어버린 그 보고서요. 박동환이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께서 30여 시간 데드라인을 정해주셨으니 저희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데드라인이 끝나는 시각에 인력 철수와 코드 셧다운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남은 시간은 72시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 벽에 부딪혔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삼성의 미국 내 자산을 전면 동결시키겠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지적 재산권까지 전부요. 한 푼도 빼내지 못하게 막아놓겠어요. 박동환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치도요. 기계의 경고음을 수천 번 들어본 사람은 사람의 고함 따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박동환이 수트 안주머니에서 그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벙커에서 제 만년필로 적어둔 페이지를 펼쳤어요. 국장님, 자산 동결은 국내법상 사법부의 긴급 동결 명령이 필요합니다. 소요 시간 최소 사흘. 저희 철수까지 남은 시간은 72시간이에요. 박동환이 수첩을 읽는 게 아니라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했어요. 그리고 외국 기업의 합법적 사업, 자산을 행정부 독단으로 동결하는 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유럽연합, 일본, 대만까지 들고 일어날 겁니다. 글로벌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저희가 아니라 미합 중국이에요. 제가 벙커에서 강요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제 만년필로 제가 불러준 숫자들이 고스란히 적힌 그 수첩이 지금 저를 조이고 있었어요. 박동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건네준 숫자를 제 목에 감아놓은 거였습니다. 텍사스 팹은 삼성의 돈으로 지은 삼성의 공장입니다. 박동환이 수첩을 접으며 말했어요. 미국 정부가 안보 보호를 철회한 이상 저희가 자사 인력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건 기업의 당연한 권리예요. 거기에 대해 동결인이 압륜이하시면 그건 귀국의 법이 귀국의 법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으로 치면 박동환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먼저 안보 철수를 꺼냈고 삼성은 그 결과를 수용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미군을 빼겠다고 협박한 건 우리였는데 상대가 그 협박을 받아들이자 당황하는 꼴이라니. 제가 만든 칼에 제 목이 베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박동환이 왼쪽 손목에 시계를 봤어요. 금장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흠집 투성이의 낡은 기계식 시계였어요. 30년 전 기흥 공장 시절부터 잤을 법한 물건이었죠. 박동환이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몸을 돌렸어요. 인사도 악수도 되돌아봄도 없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즉시 게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수화기 너머의 게리슨은 제 보고를 듣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동양의 허세야, 벤스. 게리슨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삼성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나? 72시간이 지나면 꼬리를 내리고 다시 기어 들어올 거야. 무조건 버텨. 저도 게리슨의 판단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는 건 상식이었으니까요. 삼성에게 미국은 최대 고객이자 최대 시장이었어요. 이 카드를 진짜로 실행할 배짱이 있을 리 없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벽면 스크린을 켰어요. 보좌관에게 지시해서 카운트다운 시계를 메인 화면에 띄우게 했습니다. 치오! 붉은 숫자가 1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텍사스 팹 전면 철수 및 군사망 셧다운까지 남은 시간. 핏빛 숫자가 스크린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두렵지 않았어요. 허세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서류 밖의 현실이 서류 안의 계획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만년필을 집어들고 다음 대응안 초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반듯했어요. 하지만 집무실 벽에 걸린 스크린의 붉은 숫자는 1초도 쉬지 않고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년필로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 서울에서는 박동환의 낡은 수첩 속 메모들이 하나씩 실행 명령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종이만 보는 사람은 종이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수 없으니까요. 카운트다운이 60시간을 찍었을 때 게리슨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허세라고 장담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흔들린 거예요. 백악관 비밀 회선으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게리슨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벤스 펜타곤 조달국에서 연락이 왔어. 삼성이 진짜로 군용칩 유지보수 인력을 철수 대기시키고 있다더군. 게리슨이 헛기침을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뒷문을 하나 열어둬.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서 마쿠 타협안을 만들어봐.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뒷거래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을 부품 취급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뒷문을 열라니요.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를 선임 국장이 거부할 수는 없었죠. 저는 즉시 실무팀을 소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 측의 비공식 채널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파격적이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10년 유예, 텍사스 삼성 펩 경영진 전원 영주권 보장, 삼성 미국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5년 연장. 솔직히 이 정도면 어떤 기업이든 귀가 솔깃할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서를 만년필로 직접 작성했어요. 금장 테두리가 달린 백악관 공식 서한지예요. 격식을 갖추면 상대가 감동한다는 게 제 28년 경험이었으니까요. 회신은 2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강상구 법무실장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으며 기대했습니다. 역제안이 오거나 최소한 협상 여지를 남기는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건 공식 거절 공문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만 온 게 아니었어요. 하단에 참조란이 있었는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 하원, 군사위원회, 미 연방감사원이 동시 수신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비공식 뒷거래를 의회에 참조를 걸어 공식 기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거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기업의 뇌물성 특혜를 제안했다는 증거가 의회 기록에 남은 거예요. 게리슨이 이 사실을 알면 저를 살려두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보고할 수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죠. 강산구라는 사람이 제 뒷거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제 정치 생명의 못을 박은 거였습니다. 게리슨에게는 간략하게만 보고했어요. 한국 측이 거절했다. 그것만 전했습니다. 의회 참조권은 입에 담지 못했어요. 게리슨이 수화기 너머로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게리슨은 뒷거래가 실패하자 다음 수를 즉시 꺼냈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이었어요. 삼성 엔지니어가 없어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인력을 급히 확보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인도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3곳에 동시에 연락했습니다. 일당 3배를 제시하며 엔지니어 500명을 이틀 내로 텍사스에 집결시키라고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36시간 만에 인도 엔지니어 482명이 텍사스 인근 호텔에 도착했어요. 뭄바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에서 날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력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평균 경력 8년, 반도체 설계와 공정 관리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었죠. 숫자만 보면 충분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매뉴얼에 500명의 엔지니어라면 기계를 돌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도팀 선발대 20명이 텍사스 팹 서버실에 진입을 시도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발대 리더가 서버실 입구에 생체 인식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홍채 인식기에 눈을 가져다 댔죠. 빨간불이 켜졌어요. 거부. 지문 인식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역시 거부. 보안 카드를 태그했어요. 3번째 거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이 말을 짚었어요. 다중 생체 보안망. 이걸 삼성에 강요한 게 바로 미 상무부였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삼성 직원, 개개인의 홍채, 지문, 정맥 패턴까지 등록하게 만든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였어요. 등록된 삼성 엔지니어 본인이 아니면 서버실, 문고리조차 잡을 수 없는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강제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물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인도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케빈 콜린스가 즉시 백악관에 보고를 올렸어요. 보안을 해제하려면 삼성 본사의 마스터키가 필요합니다. 마스터키 없이는 이 보안망을 뚫을 방법이 없어요. 보안을 못 풀면 매뉴얼이 있어도 기계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케빈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현장에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상황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안 해제 방법을 찾으라고 사이버 사령부에 지시했어요. 미국의 사이버 전력이면 삼성의 보안쯤은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이버 사령부 담당관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다중 생체 인식 시스템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이어서 원격으로 우회할 수 없다고요. 물리적으로 장비를 분해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연결된 서버 데이터가 전부 자동 삭제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삼성이 보안을 설계할 때 이런 시나리오까지 계산에 넣어둔 거였어요.
그 시각 게리스는 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을 동원해 삼성 인력 600명의 출국을 강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거예요. 비자 재심사를 명목으로 여권을 압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가두면 기술도 가둘 수 있다는 발상이었죠. 저는 그 지시를 전달하면서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동맹국의 민간인을 사실상 감금하려 하고 있다는 자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3시간, 52시간,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판단력도 함께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게리슨의 억류 명령이 하달되기 4시간 전, 서울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긴급 작전을 가동한 상태였어요. 삼성 엔지니어 600명 전원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습니다. 국가전략자산수송특사라는 직함이었어요.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미국 이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비자 재심사도, 여권 압류도, 출국 금지도 국제법상 불가능하죠. 게리슨이 억류 명령을 발동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600명 전원이 외교적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댈러스 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제 스크린 너머로도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활주로에 대한항공 전세기 4대가 착륙했어요. 미군 수송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바로 옆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단 민항기가 성조기를 단 군용기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광경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돈으로 회유하면 거절 공문이 의회로 날아갔습니다. 대체 인력을 넣으면 우리가 만든 보안망에 튕겨나갔어요. 사람을 가두려 하면 외교관 여권이 그 손을 쳐냈습니다. 제가 던진 모든 수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막혀서 돌아왔어요.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벙커에서 박동환이 제 만년필을 빌려 수첩에 적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짜여있던 판이었어요. 카운트다운 시계가 48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댈러스 공항 활주로에서는 전세기의 엔진이 대기 중이었고, 텍사스 펩 서버실 앞에서는 인도 엔지니어들이 열리지 않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집무실 의자에 앉아 스크린의 붉은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만년필은 책상 위에 뚜껑이 열린 차에 놓여 있었어요. 적을 글씨가 없었습니다. 적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카운트다운이 0을 찍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26년 4월 11일 자정이었어요. 백악관 집무실 벽면 스크린에서 붉은 숫자가 멈췄습니다. 000. 3개의 연기 핏빛으로 박혀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스크린 아래쪽에 실시간 텍사스 펩 관제 화면이 떠 있었는데 화면 속 숫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라인 1번 전원 차단, 라인 2번 전원 차단, 라인 3번 전원 차단. 박동환이 버튼을 누른 거였어요. 같은 시각 강상우 법무실장이 발송한 문서가 제 모니터에 떴습니다. 수신자가 3곳이었어요. 백악관, 펜타곤, 미 대법원. 제목은 최종 책임 귀속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가 강요한 기밀 서약서의 원칙에 따라 문서화가 불가능한 마스터 세팅 값은 합법적으로 전량 파기합니다. 마스터 세팅 값.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이틀 전 케빈 콜린스가 말했던 것, 매뉴얼에 적을 수 없는 것, 엔지니어의 손끝과 귀와 눈에만 존재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삼성이 30년간 클린룸에서 축적한 암묵지, 기계를 살아 숨쉬게 하는 영혼, 그걸 파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기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종이에 적힌 적이 없으니 파기할 것도 없었죠. 사람이 떠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상구는 그 사실을 법적 문서로 명시한 거예요. 우리가 강요한 기밀 서약서, 즉 기술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그 서약서를 역이용해서요. 문서화할 수 없는 기술은 문서화하지 않은 게 당연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것은 유출한 것이 아니니 파기에도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서약서가 우리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조항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방적 안보 파기에 따른 기술협력 14조 발동으로 군용 칩 접근 권한을 즉시 영구 차단합니다. 이 조항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국가안보 비상사태 법안이었어요. 그 법안에는 안보 비상사태 시 외국 기업의 기술 협력 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협하려고 만든 법안이었는데 그 법안 안에 한국이 빠져나갈 구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강상구는 그 조항을 칼로 바꿔놓았어요.
세 번째 조항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단 가동 시 발생하는 설비 붕괴 및 국방망 장애의 모든 책임은 미 연방정부에 전면 귀속됩니다. 이게 마지막 덫이었어요. 삼성이 떠난 뒤 기계를 억지로 돌리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걸 법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통보했으니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안 돌리면 군사망이 마비되고 돌리면 공장이 터지는데 그 책임도 우리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든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2번, 3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덫이 보였습니다. 모든 조항이 미국의 기존 법률과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논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서명한 문서를, 우리가 강요한 서약서를 재료로 써서 덫을 짠 거였어요. 서류의 힘을 믿어온 제가 서류로 목이 잘리고 있었습니다. 게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를 평정하게 유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통지서 내용을 읽어줬어요. 게리슨이 30초쯤 침묵했습니다.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게리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딴 법적 종이 쪼가리다 무시해. 무조건 기계를 돌려. 직권 발동이야.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뗐다가 다시 댔어요.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보좌관님, 통지서에 무단 가동 시 설비 연구 손상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삼성이 남긴 경고를 무시하고 강제 가동하면 공장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벤스. 게리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죠. 기계를 안 돌리면 펜타곤 무기가 먹통이 되고 먹통이 되면 대통령의 이란 작전이 무산돼. 작전이 무산되면 내 목이 날아가고 내 목이 날아가기 전에 내 목이 먼저 날아가. 지금 뭐가 무서운 건지 잘 생각해봐. 선택지가 없었어요.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 군사망이 죽고 돌리면 공장이 죽는다. 어느 쪽이든 저는 책임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게리슨의 명령을 거부하면 오늘 당장 해고되고 따르면 최소한 시간은 벌 수 있었어요. 저는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텍사스로 전화를 걸었어요. 케빈 콜린스가 받았습니다. 콜린스, 강제 가동 명령이다. 오버라이드 코드를 입력해라. 제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을 끄지 않으면 이 말을 내뱉을 수 없었거든요. 케빈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들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관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케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삼성 엔지니어들이 떠나면서 냉각순환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전환해 놓았어요. 자동 보정 없이 강제 가동하면 EUV 장비 내부 온도가 20분 안에 한계치를 돌파합니다. 이건 가동이 아니라 자폭입니다. 명령이야, 콜린스. 저는 되풀이했어요. 명령이라고요? 케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열에 가까웠어요. 국장님은 이 기계를 한 번이라도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이 위에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괴물이 내뿜는 열을 느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케빈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오버라이드 시스템에 접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엔터키를 누르는 건 국장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 제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화상 스크린에 텍사스 펩 중앙통제실이 보였습니다. 케빈이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모니터에 오버라이드 접속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한가운데에 핏빛 경고 문구가 점등됐어요. 경고, 무단 가동 시 설비 연구 손상, 복구 불가. 글자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게리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됐나? 돌아가나? 그 목소리에는 초조함만 가득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정치 생명만이 전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텍사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케빈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멈춰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콜린스, 게리슨이 제 전화를 빼앗듯 스피커로 소리쳤습니다. 해고당하고 싶나? 반역죄로 군사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 버튼을 눌러. 케빈이 고개를 들었어요. 화상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라인 1번 강제 가동 개시, 라인 2번 강제 가동 개시, 라인 3번 강제 가동 개시, 초록색 가동 표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저는 의자 등바디를 잡았습니다. 돌아간다.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 잠깐,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라인 1번의 온도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초록색 영역을 벗어나 노란색으로 진입했습니다. 노란색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케빈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냉각 펌프 수동 조절을 시도했지만
삼성 엔지니어들이 30년간 체득한 미세 보정값 없이는 속도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7번. 주황색이 빨간색으로 넘어갔어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세 라인 동시에요. 비! 하는 고주파음이 스피커를 뚫고 집무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온도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300도, 400도, 500도. UV 장비의 내부 온도가 한계치를 돌파하고 있었어요. 캐비니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오버라이드 모드에서는 비상 정지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가동을 명령한 건 우리였고 그 명령이 안전장치까지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화면 속 텍사스 팹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섬광이 번쩍였고 이어서 시뻘건 화염이 클린룸 유리벽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라인 1번이었어요. 3초 뒤 라인 2번에서도 폭음이 들렸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어요. 나노 단위의 정밀함으로 살아 숨쉬던 기계들이 주인의 손을 잃은 채 억지로 돌아가다가 내부부터 용광로처럼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캐빈의 비명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공장이 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불태웠습니다. 케빈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끊겼어요. 통신이 두절된 겁니다. 집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통신 없음이라는 회색 글자만 떠 있었어요. 게리슨의 전화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만년필을 내려다봤어요. 금장 테두리가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이 펜으로 한국을 무릎 꿇리겠다고, 서류의 힘으로 세계를 통제하겠다고 28년간 믿어온 제가 종이에 적히지 않는 기술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팹이 불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댈러스 공항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 600명이 4대의 대한항공 전세기에 질서전견하게 탑승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 보안 카메라 피드를 집무실 보조 모니터로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는 텍사스 팹의 화재 진압 헬기가 불길 위를 선회하고 있었고 화면 오른쪽에서는 태극기가 그려진 전세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두 화면이 나란히 놓여있는 광경이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려니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도 공포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뛰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지나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출근길처럼 담담했죠.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짐이 적었어요. 30년간 클린룸에서 기계와 씨름한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는 모습이 고작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건 캐리어 안에 들어있지 않았죠. 손끝에, 귀에, 눈에 30년의 경험이라는 형태 없는 무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기체 옆으로 미군 CC-7 수송기 6대가 보였어요. 며칠 전 오산기지 철수용으로 대기시켜 놓았던 바로 그 수송기들이었죠. 우리가 한국을 겁주려고 배치한 군용기 옆에서 한국의 민항기가 유유히 날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대비가 뱃속을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전세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볼 여유도 잠깐이었습니다. 텍사스 팹 쪽 화면에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강제 가동 후 라인 1번과 2번에서 시작된 화재가 3번 라인까지 번졌어요. EUV 장비 내부의 초고순도 주석 용액이 과열되면서 장비 케이스를 뚫고 화염이 분출된 겁니다. 소방대가 진입했지만 클린룸 내부의 특수가스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일반 소화약제가 먹히지 않았어요. 70억 달러짜리 팹이 자체 연료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투입됐던 인도 엔지니어들은 이미 공장에서 빠져나온 뒤였어요. 껍데기 매뉴얼을 들고 클린룸에 들어가 봤자 나노 단위의 진동 제어값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매뉴얼에는 진동 보정 주파수 32.5Hz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외부 온도, 습도, 장비 노후도에 따라 그 값이 시시각각 달라졌어요. 삼성 엔지니어들은 장비가 내는 미세한 윙소리의 변화를 귀로 감지하고 0.01Hz 단위로 손으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엔지니어들이 가진 건 숫자뿐이었고 숫자만으로는 이 괴물을 길들일 수 없었어요. 매뉴얼을 펼쳐둔 채 경보음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연기가 밀려오자 전원 대피한 거였습니다. 그때 집무실 보조 전화기가 울렸어요. 펜타곤이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긴급 통화를 요청한다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죠.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상대방은 합참 작전지원처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경직돼 있었어요. 국장, 지금 중동 상공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F-35 편대 12대의 레이더 칩 통신이 동시에 끊겼어요. 이인의 PG-81 레이더 시스템이 일제히 오프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파일럿들이 전부 수동 비행으로 전환했는데 야간 작전 중이라 시각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F-35의 레이더 칩, 삼성 엔지니어들이 유지보수하던 군용 반도체가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강산구의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군용 칩 접근 권한이 정각에 차단된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져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복구 시도 중입니다. 처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삼성 보안 모듈에 강제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에 저는 한 가닥 희망을 붙잡았어요. 미국의 사이버 전력이면 어떤 보안이든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은 7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처장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국장,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삼성 보안 모듈에 강제 접속을 시도했는데 보안 모듈이 이걸 외부 해킹으로 인식해서 역으로 펜타곤 메인 서버를 셧다운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국방망 중앙 노드가 전부 내려간 상태예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놓은 게 아니라 떨어뜨린 거였어요. 우리가 삼성의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우리 집 벽을 허문 꼴이 된 겁니다. 삼성 보안 모듈은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어요. 접근 권한이 차단된 상태에서 외부 접속이 감지되면 연결된 모든 하위 시스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연쇄 방어 프로토콜이 내장돼 있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문을 따려다가 건물 전체의 전기를 끊어버린 셈이었죠. 펜타곤의 무기체계 데이터 서버, 위성통신 중계 노드, 전투기 원격 정비 시스템까지 줄줄이 꺼졌어요. 집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제 귀가 먹먹해진 거였어요. 모니터 세대가 각각 다른 재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는 텍사스 팹이 불타고 있었고 가운데 화면에서는 펜타곤 시스템 상태가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댈러스 공항에서 세 번째 전세기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세 개의 화면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떠나자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게리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을 부품 취급하며 코웃음 치던 그 여유는 흔적도 없었어요. 벤스, 펜타곤이 먹통이야.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갔어. 무슨 수를 써서든 기계를 살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무슨 수를 쓰라니요. 저한테 남은 수가 뭐가 있습니까? 매뉴얼은 껍데기였고 대체 인력은 도망쳤고 보안은 뚫리지 않았고 사이버 사령부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때 케빈 콜린스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뒤였어요. 배경에서 사이렌 소리와 헬기 엔진음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케빈의 목소리는 체념한 사람의 것이었어요. 분노도 절규도 지나간 뒤에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국장님, 라인 3개가 전부 전소됐습니다. EUB 장비 12대, 화학기상 증착 장비 24대, 전부 복구 불가능합니다. 케빈이 잠시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비만 탄 게 아닙니다. 이 기계들 안에 저장돼 있던 삼성 엔지니어들의 30년 세팅값, 그러니까 기계의 영혼이라고 불러야 할 것들, 그것도 전부 불에 탔어요. 새 장비를 들여와도 그 세팅값 없이는 빈 껍데기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케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국장님이 그날 벙커에서 헤일스 중장의 보고서를 파쇄기에 넣지 않았더라면 이 공장은 아직 살아 있었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기념탑에 걸려있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보조 모니터에서 네 번째 전세기가 댈러스 공항을 이륙하는 게 보였어요. 태극기를 단 민항기 4대가 먹통이 된 미국의 통제망을 유유히 뚫고 야간 비행으로 영공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출국 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어요. 600명 전원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년필을 내려다봤어요. 금장 테두리가 모니터 불빛에 흐릿하게 반사됐습니다. 이 펜으로 서명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28년간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펜으로 적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을 끄는 매뉴얼도, 레이더를 살리는 코드도, 떠난 사람들을 되돌리는 명령서도 이 펜으로는 쓸 수 없었어요.
기술은 종이에 인쇄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이라는 영혼이 빠진 기계는 수천억 원짜리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70억 달러짜리 화재와 펜타곤의 암전을 대가로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텍사스 팹 전소와 펜타곤 먹통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는 차에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데이비드 버그만이 첫 탈을 쳤어요. 백악관의 보복이 미국 증시 1조 달러를 허공에 태웠다. 제목만으로도 핵폭탄이었습니다. 버그만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한국의 이기심이 아니라 미국 엘리트들의 지적 자살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30분 만에 뉴욕 증시 선물 지수가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새벽 6시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하기도 전에 빅테크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인텔, 삼성 반도체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도미노처럼 쓰러졌어요. 군수업체는 더 참혹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F-35 레이더 마비 소식이 퍼지면서 방산 섹터 전체가 패닉에 빠졌죠. 개장 15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거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제가 28년간 본 워싱턴에서 백악관의 단일 정책 실수로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건 처음이었어요. 집무실에 앉아서 CNN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었어요. 폭동 수준이었습니다. 내 연금을 돌려놔라.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라. 는 피켓이 카메라에 잡혔죠. 연기금과 퇴직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노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펩과 함께요. 그 와중에 게리스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게리슨이 일본에 전화를 건 건 아침 7시쯤이었어요.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 다카하시에게 직접 통화를 시도한 겁니다. 반도체 부품을 긴급으로 융통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아니요, 요청이 아니었어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우산 아래 있다는 걸 잊지 마라는 식이었죠. 저는 옆 회선으로 통화 내용을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다카하시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게리슨 보좌관님, 아시아 반도체 연합은 이미 평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단독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뚜뚜뚜. 끊긴 회선의 신호음이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맹국마저 등을 돌린 겁니다. 아니, 등을 돌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먼저 동맹의 의미를 파괴했으니까요. 안보를 인질로 잡고 기술을 빼앗는 나라의 우산 아래 남고 싶은 동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카하시가 언급한 평택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평택이면 삼성의 본진이었어요. 아시아 반도체 연합이 평택으로 향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정보국에 즉시 확인을 지시했어요. 30분 뒤 올라온 보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만 TSMC, 일본 르네사스, 한국 SK하이닉스가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긴급 공동회의를 열고 있다는 첩보였어요. 미국이 빠진 자리를 아시아가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곳이 있었어요. 유럽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이었죠. 그날 오후 2시 정보국에서 두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마르쿠스 리히터의 특별기가 사우디아라비아 경유로 한국 평택에 착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의회 승인도 없이 장관이 전용기를 띄웠다는 건 비상 중의 비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리히터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저는 뒤늦게 파악했어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부족으로 이미 위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벤츠, BMW, 폭스바겐의 생산 라인이 칩 부족으로 가동률이 7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삼성을 내쫓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공포가 유럽 전체를 덮쳤어요. 리히터는 이 혼란을 기회로 본 겁니다. 미국이 벌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독일이 선점하겠다는 계산이었죠. 리히터가 평택에서 뭘 했는지는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집무실 스크린으로 그 장면을 봤어요. 리히터 장관이 삼성 평택 캠퍼스 로비에서 박동환 부사장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독일어와 한국어로 된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리히터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1천억 유로 규모의 전략적 반도체 파트너십이었어요. 독일 드레스덴에 삼성 전용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삼성에게 유럽 시장 독점 공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천억 유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미국이 삼성을 걷어찬 지 72시간도 안 돼서 독일이 1천억 유로를 들고 달려온 겁니다.
저는 한국을 부품 취급했는데 독일은 한국을 파트너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리히터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어요. 평택 캠퍼스 앞마당에 글로벌 언론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리히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미국이 버린 세계 최고의 장인들을 유럽이 선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언제 삼성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삼성을 굴복시키려 한 거지 버리려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리히터의 말이 맞았습니다. 굴복시키려다 떠나보냈고 떠나보낸 건 버린 것과 같았으니까요. 리히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직권으로 드레스덴 인근에 삼성 100년 전략 특구를 승인했다는 발표였어요. 유럽연합의 복잡한 환경 영향평가, 노동법 검토, 지역, 주민동의 절차를 전부 건너뛰고 하루 만에 프리패스로 통과시킨 겁니다. 유럽연합 규제가 악명 높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새 공장 하나 짓는데 평균 3년이 걸리는 곳이 유럽입니다. 그 3년을 하루로 압축했다는 건 독일이 삼성을 얼마나 절박하게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텍사스에서 돌아온 삼성 엔지니어들은 짐도 풀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평택 캠퍼스로 직행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독일 합작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전원 투입된 겁니다. 미국이 쫓아낸 사람들이 착륙한 지 6시간 만에 유럽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둔갑한 거예요.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의 머릿속에 담긴 30년의 경험이 미국에서는 교체 가능한 부품 취급을 받았지만 독일에서는 1천억 유로의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날 밤 가장 굴욕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펜타곤 조달국장이 독일 국방부에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군용 반도체 부품을 긴급 공급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 국방부가 동맹국의 부품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그 이메일의 사본이 정보 채널을 통해 제 모니터에도 떴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왔어요. 그날 자정,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작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는 NSC 내부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펜타곤의 무기체계가 마비된 상태에서는 어떤 군사작전도 불가능하다는 합참의 공식 판단이었어요. 한국을 이란 파병에 끌어들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했는데 그 협박이 부메랑이 되어 이란 작전 자체를 날려버린 겁니다. 애초에 보복 명분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남은 건 불탄 공장과 먹통이 된 전투기와 폭락한 증시뿐이었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평택에서 열린 리히터의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동환이 리히터 옆에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제 시선은 박동환의 왼쪽 손목으로 갔어요. 흠집투성이의 낡은 기계식 시계가 카메라 불빛에 잠깐 반짝였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몽블랑 만년필을 내려다봤어요. 금장 테두리가 번들거렸지만 그 빛이 처음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누추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허망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펜이 가진 힘이란 게 결국 허상이었다는 걸 72시간 만에 온 세계가 증명해 버렸으니까요. 이틀 뒤 워싱턴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텍사스가 아니라 의사당이요. 미 의회에서 초당적인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정식 명칭은 국가안보 파괴 책임규명 긴급청문회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았다는 건 사태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재앙이라는 뜻이었죠. 상원 군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월스트리트 시위대의 일부가 의사당까지 밀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했지만 분노는 건물 밖에서도 진동처럼 전해졌어요. 저는 청문회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석할 수 없었어요. 모든 안보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집무실 TV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증인석에 앉은 건 게리슨이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게리슨. 며칠 전만 해도 백악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고 펜타곤과 국무부를 주물러온 킹메이커. 그 사람이 증인석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은 다림질이 돼 있었지만 얼굴에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보좌관님, 삼성 인력 철수와 텍사스 팹 강제 가동을 최종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도직입이었습니다. 게리슨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TV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예감이 있었거든요. 30년 가까이 워싱턴에서 살아남은 정치 동물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텍사스 뱁 관련 실무 지시는 전적으로 윌리엄 벤스 선임 국장이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게리슨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벤스 국장이 대통령의 방위비, 협상 방침을 극단적으로 곡해하여 독자적인 보복 작전을 설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사후의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강제 가동 명령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TV를 보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게리스는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부하의 목을 자르는데 단 1초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삼성을 손보자고 한 건 게리슨이었고, 주한미군 철수를 인질로 잡는 판을 짠 것도 게리슨이었고, 강제 가동을 명령한 것도 게리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요. 벙커 회의는 녹취가 되지 않는 보안 구역이었어요. 비밀 훼손 통화는 기록이 남지 않았고요. 게리슨이 저에게 지시를 내린 건 전부 구두였습니다. 서류에 게리슨의 서명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반면 동의서를 만든 건 저였고, 데이터 제출을 지시한 건 저였고, 케빈에게 강제 가동 명령을 전달한 것도 제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흔적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준비하는 순간 정문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TV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로버트 헤일스 중장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 정장 차림이었어요. 가슴에 삼성별이 달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헤일스가 왜 여기 나타난 겁니까? 이 사람은 벙커에서 쫓겨난 뒤로 펜타곤에서도 사실상 격리 상태였어요. 헤일스가 증인석 옆에 보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위원장에게 긴급 증언을 요청했어요. 위원장이 허가했습니다. 헤일스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위원장님, 저는 사태 발생 3일 전 백악관 NSC 벙커에서 기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헤일스의 목소리가 정문회장에 울렸어요. 마이크가 필요 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반도체 인력 이탈 시 국방망 붕괴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철수하면 90일 내에 미군 첨단 무기 체계의 37%가 정비 불능에 빠진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리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TV 카메라가 게리슨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윌리엄 벤스 국장에 의해 한국 대표단이 보는 앞에서 파쇄기에 갈렸습니다. 헤일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기밀 문서의 디지털 백업본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헤일스가 서류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어요. 여기에 원본 보고서의 완전한 사본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헤일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USB를 내려놓고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소형 녹음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텍사스 펩 강제 가동 당시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헤일스가 녹음기를 마이크 앞에 들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청문회장의 게리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딴 법적 종이 쪼가리 다 무시해. 무조건 기계를 돌려. 직권 발동이야. 다음 음성. 콜린스, 해고당하고 싶나? 반역죄로 군사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 버튼을 눌러. 녹취가 끝났어요. 정문회장이 3초 동안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고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게리슨이 증인석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다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영업 후 내리치며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군사위원회 수석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녹취록의 음성이 게리슨 보좌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합니다. 음성 분석이고 뭐고 필요 없었어요. 청문회장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3명의 상원 의원이 즉석에서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게리슨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즉각 탄핵안이었어요. 투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자기 지역구의 연기금이 증발한 마당에 대통령 편을 들 수 있는 의원은 없었거든요.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게리슨이 청문회장을 나서는 장면을 TV로 봤어요. 양팔에 연방보안관이 서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의사당 정문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며칠 전 한국을 부품 취급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백악관 최고 실세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TV를 끄지 못하고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다음 차례가 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인사국에서 통보가 왔어요. 모든 직위 박탈, 안보 권한 연구 정지, 즉일부로 청사 퇴거. 통보문은 A4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수천 장의 서류에 서명했는데 제 커리어를 끝내는 데는 한 장이면 충분했어요. 밤 10시 텅 빈 NSC 집무실에 개인 짐을 싸러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불을 켜자 익숙한 책상이 보였습니다. 서류함은 비어 있었고 컴퓨터는 이미 회수된 뒤였어요. 책상 위에 남아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 금장 테두리가 형광등 불빛에 둔탁하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이 펜에 담긴 28년의 착각이 무거웠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하이라이트를 반복 재생하고 있었는데 한 장면에서 제 시선이 멈췄어요. 헤일스 중장이 꺼낸 녹취록이 재생되는 순간 카메라가 증거물 테이블을 비췄습니다. 거기에 제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벙커 회의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모델의 몽블랑이었죠.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백악관의 오만을 상징하는 금장 만년필. 방청석에서 누군가 웃었어요. 조롱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만년필을 내려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의 대가로 하사한 펜이었어요. 이 펜으로 서명하면 동맹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서류의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28년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펜으로는 불을 끄지 못했고 레이더를 살리지 못했고 떠난 사람을 되돌리지 못했어요. 종이에 적히지 않는 기술, 엔지니어의 손끝에만 존재하는 경험, 30년간 기계와 함께 숨 쉬며 축적된 영혼. 이 펜은 그 모든 것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만년필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힘을 줬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펜이 두 동강 났어요. 금장 테두리가 갈라지며 잉크가 손바닥 위로 흘렀습니다. 검은 잉크가 손금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마치 28년간 써온 모든 서류의 글씨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러진 만년필 두 조각을 텅 빈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집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량한 보복심으로 그들을 부품 취급하며 쫓아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제국의 심장을 찔러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술은 종이에 인쇄되지 않았어요. 경험이라는 영혼이 빠진 기계는 70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걸 28년이 아니라 고작 70이 시간 만에 배웠어요.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죠. 백악관 정문을 나섰습니다. 4월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벚꽃이 피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3주 전에도 벚꽃이 피어 있었죠. 그때 저는 이 길을 걸으며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 같은 길을 걸으며 손바닥에 묻은 검은 잉크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잉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저지른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윤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